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살아내시고 저랑 같이 또 글씨 공부, 디자인 공부 하시러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자, 오늘 좀 어떻게 하면 좀 재밌고 즐겁게 여러분들하고 좀 이야기를 나눠볼까 고민하면서 회사에서부터 계속 회사 일은 생각 안 하고 캘리그라피만 생각하면서 퇴근했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목이 시간을 그리는 디자인이라는 타이틀을 좀 잡아봤어요. 디자인 시간이 딱 2시간이어가지고 이 시간 안에 조금 더 임팩트 있고 좀 여러분들께 좀 다양한 레퍼런스를 보여드리면서 가져가야 할 핵심적인 메시지들을 알려드리는 게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캘리그라피와 연결을 시킬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키워드가 우리는 늘 기록을 하잖아요. 기록을 하는데 그 기록 안에는 시간이 들어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은 또 이제 글씨를 쓰고 기록하시는 분들이니까 시간을 그리는 디자인이라는 타이틀을 좀 잡아봤고요. 지금 요 안에 있는 작품들은 위쪽 그 펜촉 글씨만 빼고 다 제 작품이에요. 요거는 음, 수수꽃다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나무 젓가락으로 음, 한 8년 됐나요? 네. 애기들 어릴 때 그 수수꽃다리라는 그 최인선 작가님의 그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아이들의 모습을 꽃에 비유해가지고 했던 그 책이어서 우리 딸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썼던 그 작품이에요. 지금은 독일에 가 있어요. 제 독일 친구가 독일로 이민을 가면서 뭘 줄 수 있을까 하다가 이 작품을 하나 예, 줬죠. 그래서 지금은 독일에 있습니다. 네, 음. 바로 시작을 할게요. 자, 디자인은 틀린 디자인은 없다라는 타이틀을 첫 번째로 잡았어요. 어, 캘리그라피도 저는 디자인의 한 영역 분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는 해피홈 쌤이나 봉봉 마만 봉길 캘리님께서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어떠셨어요? 캘리그라피 자체를 그냥 글씨를 쓰는 일 정도로만 생각을 하셨는지 아니면은 이게 디자인의 영역으로 내가 이 공부를 하면 좀 스킬이 늘어날 것이다. 디자인 스킬뿐만 아니라 글씨를 쓰는 능력도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처음에는 진짜 단순하게 글씨 쓴다 생각했는데 점점 디자인적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하다 보니까는 그쪽을 그냥 단순히 글씨를 잘 쓴다? 이걸 좀 넘어서서 같이 접목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해피엄님은 어떠세요? 저는 처음에는 글자 쓰는 게 좋았는데 수업을 이제 계속 듣다 보니까 배치라든지 뭐 이렇게 구성이 맞아야 되고 이게 그게 있다는 거를 알아가면서 이게 디자인이 필요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틀린 디자인은 없다. 어, 우리가, 그 다음이 뭐냐면, 음, 의미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세련되고, 뭔가, 되게 고퀄리티고, 와, 이걸, 어, 봤을 때 정말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디자인도 있지만, 또, 요거는 좀 나랑 결이 안 맞는? 뭐 그런 디자인도 있어요. 해피음님이 좋아하시는 디자인이, 본킬님은 또 별로인 디자인일 수도 있고, 이거는 굉장히 취향적인 거고, 트렌드를 많이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틀렸다고 모두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 없습니다. 그래서 틀린 디자인은 없다라고 명제를 일단 세우고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실 텐데, 우선 디자인하고 관련된
다양한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디자인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디자인을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디자인에 다양한 측면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의 디자인 영역을 알고 계시는지 저는 그거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어떠세요? 본길님은 디자인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아는 게 별로 없는 게 디자인. 그러세요? 이때까지 저 진짜 사실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 이 세계는 나랑 상관없는 세계라고 산 지가 40몇 년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생소하고 모르는 분야예요. 네. 그러면 몰라도 우리가 디자인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일단 기동력으로 들어서는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알고 계시는 디자인 종류가 뭐예요? 디자인이라고 하면은 뭐지, 뭐 제품 디자인도 있을 거고, 로고도 있을 거고, 음. 그다음에 뭐 상표, 뭐 뭐지, 상표, 뭐 옷, 뭐 여러 가지 등등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바로바로 생각나시는 거를 그냥 읊으신 거죠. 네네. 네, 근데 그게 다 맞아요. 그럼 해피언님은 어떠세요? 얼마나 디자인에 대해서 사진을 잘 찍으시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것도 약간 좀 안목이 있으신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안목 전혀 없고 디자인 전혀 모르고. 네네네. 그리고 그러면 어떤 종류의 근데 우리가, 디자인, 음, 예? 어떤 종류의 디자인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영역이?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보는 게 전부 다 디자인이 아닐까. 제일 먼저 밖에 나가면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디자인을 끼고, 네네네. 예, 우리가 옷을 입었을 때 앞에 뭐 있는 음. 그런 것들도 다 디자인일 거고, 볼펜도 디자인, 뭐, 모든 게 디자인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정답이에요. 두 분 다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걸 굳이 전공을 만들고 학문적인 스타일로 하다 보니 이런 디자인인 거죠. 아, 그래픽 디자인, 산업 디자인, 패션 디자인, 웹 디자인, 음. UI, UX, 인테리어. 이게 다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픽 디자인은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터, 로고, 패키지, 광고. 이걸 그냥 통칭해가지고 그래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산업 디자인은 뭐냐면 가구, 가전, 자동차. 이런 거는 물리적인 제품이고 우리 사람이 쓰는 제품이잖아요. 이런 걸 산업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옷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패션 디자인이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늘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음. 이런 거는 웹 디자인이라고 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그 웹이 2D에서 3D로 넘어가고 있는 추세인 거고 3D에서 또 4D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에요. AI랑 더불어서. 그러면 UI, UX 디자인 되게 많이 들어봤는데 도대체 이거는 뭐냐? 그냥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유저 인터페이스, 유저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부- 사용자의 그 인터페이스, 공간, 그리고 사용자의 경험에 의해서 그걸 초점을 맞춰서 그걸 디자인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그 유명한 게 어플이에요. 그걸 UI UX 디자인이라고 해요. 그럼 또 하나, 마지막으로 인테리어 디자인은 그냥 내부 실내 인테리어라고 하죠, 우리가. 내부 공간 인테리어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캘리그라피와 타이포그라피 디자인 영역은 어디에 속할까요? 그래픽이나 웹 디자인 웹 이런 디자인. 쪽인가요? 저는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음. 어, 우리가 디자인을 할 때 뭐 텍스트가 빠져서 하는 디자인도 있지만 거의 다 텍스트를 집어넣죠. 그러면은 거기에 손글씨가 아닌 거는 우리가 타이포그라피로 집어넣어서 다양한 디자인을 구성할 수가 있고 손글씨로 디자인을 하는 거를 우리가 캘리그라피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관점의 차이이기는 한데 캘리그라피나 타이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전 영역에 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그냥 요 정도로 알고 계시고 그렇다면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아까 전에 윤님께서 말씀하셨던 모든 것이 다 디자인이 아니겠느냐라고
드렸던 말씀처럼 그렇다면 요런 단어 정도는 알고 가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선택받은 디자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어,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는 클라이언트가 있고, 그걸 설계하는 디자이너가 있지요.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따라서 그걸 제대로 구현해내는 2D 디자이너가 있고 3D 디자이너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선택을 받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 디자인은 예술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순수 미술처럼 서양화, 동양화 이런 것처럼 막 아티크한 것들을 막 화려하게 구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대로. 소위 말하는 내가 꼴리는 대로 그거를 다 구현할 수가 없어요. 디자인은. 그래서 자아 실현을 하는 그런 매개체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명제를 내리는 거는 프로젝트와 컨텐츠를 표현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글씨를 쓰는 이유는 내가 어떤 문장을 내 마음에 와닿는 또는 나에게 에피파니를 주는 깨달음을 주는 감동을 주는 그런 문장과 그 내용들을 써서 컨텐츠로 만들고 사람들에게 표현하려고 캘리그라피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거기에 물론 자아 실현이 물론 있겠죠. 그걸로 해서 뭔가 돈을 벌 수 있고 그걸로 또 사람들에게 많은 영감을 줄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매슬로우 욕구 단계에서 가장 최상위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굉장히 구력이 오래 쌓여야 되지만 실제적으로 저희가 어, 캘리그라피를 하는 주된 목적은 예술보다는 자아 실현보다는 그 컨텐츠를 표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프로젝트를 하기 위한 목적을 두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과정에서는 여러분들도 글씨를 쓰실 때 한번 그냥 이렇게 써볼까? 그러고 휘리릭 써서 작품이 되면 너무 좋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흔하게 나오지 않아요. 저 또한도 한 100번 써야 하나 마음에 드는 거 나올까? 예. 계획을 세우고 기획해도 글씨 어려운 게 디자인인데 한 번에 일필휘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짜잔 작품이야 라고 나오기는 참 힘들어요. 그건 힘든 과정이에요. 천부적인 재능을 갖고 있지 않는 한. 그래서 훈련이 되게 중요한 거고 그 과정 안에서 다양한 이유로 수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클라이언트로부터 일을 받아서일 수도 있고 내가 자의적으로 사람들에게 감동과 의미를 전달하고 싶어서 쓰는 캘리그라피일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 안에는 수많은 변경사항이 발생을 하는 것이고 디자이너는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캡션에 인스타그램이나 블로그에 그거를 어떻게 썼는지 막 그런 것들을 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캘리그라퍼들은 이미 써져 있는 완성된 캘리그라피를 짜잔 하고 보여주면서 거기에 담긴 자신의 단상 정도로만 캡션에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게 대세이기도 한데 그걸 나중에 내가 수업에 녹인다거나 어디에서 발표할 시간이 되신다면 그 과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쓴 글씨, 못 쓴 글씨는 없다고 봐요. 어린 아이가 쓴 왼손 글씨도 아름다운 글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디자인에는 정답이 없지만 자신의 디자인의 논리에 자신의 디자인에 의미를 부여하고 논리를 부여해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조심해야 될 것은 매너리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내 작품에 취해서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정말 대단해, 잘났어 이런 마음가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술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런 아트 작품을 하거나 디자인을 할 때는 그 매너리즘이 굉장히 독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성장을 굉장히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음,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용을 지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매너리즘에 빠지셔도 안 되지만 또 너무 피드백에 내 자존감이 흔들리거나 내 글씨에 대한 폄하를 하셔도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중용을 꼭 지키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고요. 자, 그렇다면 오퍼레이터가 될 것인가, 디자이너가 될 것인가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에요.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기계나 장비를 그냥 조작하는 사람이에요. 엔지니어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특정 작업을 수행을 하려고 어떤 기계적인 작동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디자인 이쪽 분야에서는 그냥 일러스트를 굉장히 잘 다루는 선수, 포토샵을 그냥 눕기를 다다다다다닥 다 따는 선수. 뭐 이런 사람을 가리킬 때 오퍼레이터죠. 예전에는 선생님 지금은 AI가 눕기도 따주고 아이폰만 써도 이렇게 터치만 해도 그게 이렇게 사물이 피사체가 눕기가 따지는데 예전에는 눕기 따는 알바생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 건당 막 몇백 원, 몇천 원까지 주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난이도가 높은 거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오퍼레이터인 거죠. 그걸로 뭔가 창작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쵸? 그래서 오퍼레이터는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이유가 없이 단순히 지시를 따라서 작업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자이너는 뭐냐면 자신의 디자인에 논리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 애플의 사과 로고가 굉장히 인문학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퍼레이터와 디자이너는 차별화가 되는 것이고 오퍼레이터는 주어진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데 그치지만 디자이너는 창의적인 사고와 논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디자인 결정을 내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께서 글씨를 씀에 있어서 앞서서 계속 제가 강조했던 거는 자신의 글을 자신만의 서체로 다채롭게 표현을 하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게 제가 캘리그라피 교육을 하고 아이들 교육을 하는 궁극적인 이유거든요. 그래서 디자이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정말 전공을 해야 되고 뭔가 깊이 있게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디자인은 감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보고 많이 써보고 연습하고 훈련하는 것만이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지루할 수 있는데 이론을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 색상 명도 채도가 뭐의 3요소인데 혹시 알고 계세요? 네. 색의 삼속성입니다. 색의 삼속성이에요. 자, 그래서 저렇게 보이는 휴, 밸류, 크로마 이렇게 읽는 게 일러스트나 포토샵에 저렇게 보여요. 예. 그래서 색상, 명도, 채도가 세 개의 3요소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바로 맨델의 10원색이거든요. 그러면 빨주, 노초, 초록이 연두하고 초록이 있고 파랗게 청록하고 파랑이 있고 남색이 있고 보라가 있고 자주색이 있고 요게 10원색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반대로 보이는 거는 보색이라고 하고 요거에서 여기 옆에 있는 거는 유사색이라고 해요. 네.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 그러면 디자인을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유사색이나 보색인 거예요. 보색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냥 네이버에다 탁 쳐서 보색이라고만 치면 빨강의 보색은 청록, 노랑의 보색은 남색,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그 색의 분할이 더 많은 경우에는 더 근사치를 더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디자인을 할 때 요 색상, 요런 색이 있고 보색이 어떤 거고 유사색은 어떤 거다라고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히 색을 이해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요. 자, 그런데 명도라는 게 있대. 명도는 뭐야? 한자 그대로 밝은 것과 어두운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검정은 많이 어둡고 맞잖아요. 그 다음에 흰색은 많이 밝고 이게 똑같아요. 일러스트랑 포토샵에 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로 스포이드로 똑똑똑 찍어가지고 색을 쓰는 거예요. 자, 채도는 뭐예요? 선명도죠. 선명한 거. 자, 그러면은 고채도는 빨강이면은 새빨간 거. 그러면 중채도는 조금 흐릿한 거. 뭐 이런 식으로. 아, 그러면 채도가 높다. 그러면 뭐야? 아, 짠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명도가 높다. 그럼 뭐야? 어둡다. 명도가 낮다. 그러면은 명도가 높다. 그러면은 환한 거. 명도가 낮다. 그러면은 어두운 거.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색의 삼속성이다. 디자인을 할 때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색감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게 기준이 좀 서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컬러는 디자인을 굉장히 풍성하게 해줘요. 그리고 컬러의 대비. 컬러는 되게 유기적이거든요, 선생님. 노란색이 검정색 위에 있으면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면 어떠세요? 되게 선명해지죠. 그런데 빨간색에 올려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눈은 주황색으로 볼 확률이 높아요. 그쵸? 그래서 그 대비는 시선과 집중, 시선의 집중을 일으키기도 하고 시각적 여운이 오래 가게 해줘요. 그래서 디자인을 하실 때, 그림을 그리실 때 색을 쓰는 게 가장 첫 번째. 자, 제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색을 써봅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되게 멘붕이 와요. 그러면 제가 색깔을 요즘에는 선생님 AI가 너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색을 쓸 수 있는 사이트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모두 해왔어요. 제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인터넷 창 갖고 왔는데 보이시죠? 자, 와, 여기 다 이름이 있어요. 외국 사이트가 이런 거 되게 잘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하나하나 다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핑크 또는 보색 이렇게 색깔 밸런스가 되게 잘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컬러 헥사 이렇게 그 사이트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컬러드롭이라는 또 사이트가 있어요. 잠시만요. 네. 요거는 그라데이션이 너무 예쁘죠. 여기에서 내가 원하는 색을 딱딱딱 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다 하트 눌렀죠. 여기 하트가 있어요. 사람들이 어떤 색을 많이 선택하고 좋아하는지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팔레트 온이라는 외국 사이트가 또 있거든요. 어, 지금 연결이 잘 안 된다. 잠시만요. 그리고 또 컬러, 여기 있다. 요거 되게 좋아요, 선생님. 요거 이렇게 노란색을, 이제 광고가 좀 많이 떠요. 그 외국 사이트여가지고. 이렇게 노란색을 찍어 볼게요. 노란색 이쪽으로 가볼까요? 이렇게 스포이드처럼 이렇게 찍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노란색의 우측에 보시면 노란색의 이 컬러 값이 나와요. 요게 캔바에서도 먹히고요. 미리 캔버스에도 먹히고 망고보드에도 다 먹혀요. 그래서 이렇게 유사색이나 노란색이어도 굉장히 다채롭게 나오죠, 색깔이. 마찬가지예요. 빨간색이어도. 네. 다크한 레드부터 채도별로 다 보여요. 그리고 요게 이렇게 갖다 대면 그 컬러 넘버가 있어요. 그래서 컬러 작업을 하실 때 이런 레퍼런스들을 이용하셔가지고 나의 시각적인 걸 자극을 하면서 내가 어떻게 컬러를 구성을 해볼까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5가지 제가 URL 모두 다 넣어드렸어요. 그 PDF로 보시면은 바로 클릭하시면 넘어가실 거예요. 뭐 그게 만약에 안 되면 복붙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은 어, 음, 잠시만요. 네, 예제를 제가 책에서 그 PDF로 가져왔는데요. 뭐냐면 잡지예요. 잡지인데 제가 선택된 디자인과 선택되지 않은 디자인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면 컬러 때문에 이 디자인이 어떻게 보이는지 느낌을 말씀해 보시면 되거든요. 자, 요거 어때요? 여자 가슴 부분에 텍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측 상단에 이게 양면 페이지거든요. 우측 상단에 이제 화장품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디자인이 텍스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정보가 실린. 자, 요게 있고, 자, 요게 있어요. 어떠세요? 느낌이 팍 다르죠? 어떠신가요? 자, 마마님부터 말씀해 보실까요? 제가 오늘 질문이 좀 많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디자인을 비교 분석할 거거든요. 요거 보시면 이 두 디자인이 어떻게 보이세요? 어떻게 보인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이 두 디자인의 차이점을 설명해 보시면 돼요. 자, 요거랑 요거랑 색감은 안 보셔도 돼요. 제가 촬영을 그림자가 져가지고 이게 좀 어둡게 보이는 거거든요. 자, 요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요거예요. 뭐가 달라졌죠? 자, 그럼 먼저 차이점부터 찾아보시겠어요? 뒤쪽의 디자인은 이렇게 여자분의 그림 위에다가 여자분의 사진에다가 그냥 글을 살짝 올린 듯한 느낌이 강하고, 네. 앞쪽은 딱 분할해서 사진은 사진, 글은 글, 이런 식으로 조금 나눠져 있다는 느낌? 네. 근데 임팩트에서는 뒤에가 더 임팩트 있고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잘하셨고요. 해피형님은 어떠세요? 저는 올리고 안 올리고 그건 모르겠고 그냥 네. 예 그냥 보기에는 저는 이제 이거 말고 뒷장이 더 이게 더 눈에 보기는 더 좋은 것 같이 보이는데 음, 이 시각 효과에 따라서 아까 달라 보인다고 아까 말씀하셔서 네. 예 좋고 안 좋고밖에 모르겠습니다. 제 눈에. 그러시구나. 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선생님. 자, 이거 보시면 아까 전에 마마님께서 잠깐 얘기하셨는데 요게 양쪽 페이지예요. 그쵸? 반으로 잘렸죠? 그러면서 여자 팔이 잘렸어요. 그쵸? 예. 그리고 텍스트 볼게요. 텍스트. 선 데빌선. 그쵸? 지금 이 지면 활용을 봤을 때 이 텍스트가 왼쪽으로 정렬이 됐죠. 그쵸? 네. 그리고 자, 얘는 어때요? 여기 가슴 기준으로 봤을 때도 텍스트가 이쪽으로 좀 쏠려 있죠. 그리고 요게 소문자로 되어 있어요. 주제, 프로턱터 요게 소문자예요. 그쵸? 여기에서 주제가 되는 메인 제목이 뭘까요? 그걸 프로텍터. 독자가, 네, 네. 맞아요. 프로텍터인데 그걸 독자가 봐도 아, 이게 주제어가 되는 게 뭘까?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또 뭐냐면
여기에 덩어리가 이렇게 하나 있어요. 그쵸? 근데 여기도 이렇게 덩어리가 이렇게 있어요. 뭔가 좀 무게감이 되게 두 개가 땅땅 박혀 있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무게가 되게 무거워 보여요. 일단은 디자인이 좀 무거워 보이죠. 그런데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요걸 살렸어요. 그쵸? 팔을 살렸어. 그리고 텍스트 가운데 정렬 딱 해서 주목성을 딱 줬죠. 그리고 프로덕터, 주제어가 되는 영어 단어를 빨간색으로 표현했어요. 그쵸? 색깔이 변했죠? 자, 어떠세요? 요거와 요거의 덩어리감이 달라졌죠. 네, 달라지면서 어, 이 두 번째가 굿 디자인인 거는 맞아요. 굿 디자인인 건 맞고요. 첫 번째 디자인보다는 말씀하신 것처럼 마마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임팩트가 있고 안정감이 있어요. 그래서 색을 어떻게 쓰고 이 텍스트를 하나의 덩어리로 주느냐 이렇게 분할을 해서 조금 더 시선을 분산시켜 가지고 무게감을 좀 덜어주느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가 훨씬 더 안정된 잘 된 디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색깔과 레이아웃 정도로만 이렇게 분리를 해도 디자인에 대한 차이가 이렇게 좀 발생을 해요. 자, 그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와, 캘리그라피예요. 자, 왼쪽과 오른쪽의 그 레이아웃과 디자인에 대해서 차이점을 한번 설명해 보시면서 어떤 게 좀 괜찮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되거든요. 마마님부터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앞에 거는 약간 이제 사진을 세로로 배치해가지고 글자랑 사진이 그냥 같이 눈에 들어오고요. 두 번째 거는 사진을 이제 밑으로 배치함으로써 제목이 눈에 확 들어오거든요, 저는. 그래서 음, 저는 뭐가 좋냐면 그 저는 개인적으로 두 번째 게 좋긴 해요. 네, 감사해요. 해피오님은 어떠세요? 저도 두 번째 게 더 부드럽게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부드럽게. 네, 음. 네, 근데 제가 지금 컬러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 네. 컬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음, 왼쪽은 노란색이고 우측은 약간 좀 그레이 톤? 색감은 또 어떻게 느껴지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다음은 저는 그냥 오렌지가 왠지 촌스러운데 저 앞에 그럴 수 그냥 뭐 이제 있어. 약간 사보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래요, 글자 그래요. 약간 글자도 그런데 저기다 오렌지 컬러까지 입혀놔가지고 되게 옛날 책 같은 옛날 무슨 그 옛날 뭐 빛이 뭐 약간 회사에 비치하는 그런 느낌의 책이라고 해야 되나? 좋아요. 해피님은 어떠세요? 컬러감을 딱 지금 제가 딱 집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컬러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그레이 쪽이 더 이게 눈에 안정감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지금 이 사진도 이게 뭐 다르게 뭐 안에 있는 사진을 다르게 바꿔놓은 거예요, 혹시? 네, 그렇죠. 그 선명도라든지 보이는 이런 것들이 색깔이 좀 비슷해서 그런지 더 잘 보인다는 느낌? 그러셨구나. 네, 두 분 다 맞아요. 자, 선생님, 그러니까 요게 그 책에 실린 내용이어가지고 사람들 얼굴은 그냥 모자이크 처리를 한 거고요. 자,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색깔이 이렇게 달라졌죠. 그러니까 선생님 무게감이 어떤 게 더 느껴지세요? 오른쪽이랑. 그렇죠. 옐로우 톤은 분위기하고 좀 맞지 않죠. 되게 가벼워 보이죠. 우리가 노란색은 주로 어디에 써요? 아, 아이들? 그렇지. 밝고 화사하고 그래서 어디에 써? 봄일 때. 음,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등장할 때 그런 때 쓰잖아요. 그런데 이거 뭐야? 나는 Y형 인재다. 그런데 노란색을 썼으면 무게감이 없죠. 그런데
요걸 톤 다운 시키고 색을 뺐더니 중후한 느낌이 들죠. 자,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아주 좋아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사진을 어떻게 했어? 세로로 배치하고 밑에 자, 일렬로 서로 일렬.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재미가 없죠.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성함으로써 어, 사람들 얼굴이 조금 뭐라 그럴까? 좀 골라보는 맛도 있는 것 같고 왜 이렇게 디자인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유기적인 디자인 배치, 자리 배치를 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는 폰트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캘리죠? 네. 캘리로 하니까 어떠세요? 주목성이 좀 더, 높잖아요. 네, 눈에 확 들어와요. 음, 그리고 품격이 느껴져요. 그래서 우측이 좋은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네. 요 정도로만 말씀하셔도, 괜찮네. 왜 이게 좋은 디자인이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텍스트 자체도 그렇잖아. 담대한 변화를 추구하는 You, People Story 이랬는데 노란색이야. 그러면, 네. 요게 이제 선택되지 않은 왼쪽 디자인이었고요. 선택받은 디자인은 우측에 중후한 무게감이 느껴지는 그리고 음, 주목성이 높은 그 캘리그라피를 사용했고 사진의 배치는 리듬감이 있죠. 이 정도로만 설명하셔도 아, 요거는 잘된 디자인이구나. 누가 봐도 이런 걸 선택을 하겠죠. 네. 그렇게만 말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컬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컬러에 집중하셔서 보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제가 컬러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여러분들께서 디자인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이 그리드라는 거예요. 음, 그리드가 뭐예요? 여기 제가 다 써놨어요, 답을. 보이지 않는 가이드 선이라는 거죠. 디자인에서 그리드는 레이아웃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이드 라인이다. 요게 디자인에서 선생님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되게 나중엔 직업병이 생겨요. 이렇게 떨어지는 라인에 그게 없으면 되게 이상한 거야. 음, 자꾸만 거기에 뭔가를 넣고 싶고. 그런데 요즘에는 모던하고 생략하는 그런 디자인의 스타일들이 많이 나와서 디자인도 또 트렌드를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 수백 년간 그 디자인이 이어져 왔지만 그때그때마다 유행하는 디자인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는 그리드다. 자, 그거는 요게 텍스트가 나온 대로 레이아웃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가이드라인이다. 자, 그렇다면 캘리그라피에서 그리드는 뭐냐? 한글은 굉장히 독특한 구조로 되어 있죠. 초성, 중성, 종성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세계적으로 봐도 이렇게 복잡한 것 같지만 쉽게 쓸 수 있는 언어가 없거든요. 자, 독특한 구조와 비율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글씨를 균형 있게 쓰기 위해서 그리드를 사용하죠. 머릿속으로 그걸 그려야 해요. 우리가 글씨를 쓸 때. 그래서 한글은 자음과 모음이 결합된 글씨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글자를 이루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드의 사용이 글씨의 일관성과 아름다움을 유지하는데 아주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들 캘리그라피 하시는 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1차적으로 특강을 했을 때 중심선이라든지 이게 왜 이렇게 내려왔는지, 이게 왜 여기서 벗어났는지 그거를 계속 물어봤던 거예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타이포와 캘리그라피를 같이 가져가야 돼가지고 제가 요 두 가지를 가져왔어요. 잘된 것과 선택된 것과 선택되지 않은 디자인을 가지고 왔는데
자, 마마님은 이걸 보시면서 그리드 관점에서 요 두 개의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봐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맞춰서 앞에 거는 그냥 딱 보면은 그냥 반반 나눈 듯한 느낌. 되게 획일적으로 나눠져 있죠. 네, 네, 맞아요. 딱 이렇게 그림과 글을 그냥 딱 바로 나누는데 음, 오른쪽은 아무래도 이거를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한번 느끼는 일단은 대로 말씀하세요. 글이 그냥 그림을 침범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안정감 없게 되어 있다는 느낌? 그런데 되게 괜찮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안정감은 없는데 그 다음에 더 얘기를 해봐. 안정감 없는데 눈에는 잘 들어와요. 그렇지. 가독성. 네. 자, 해피유님은 어떠세요? 화면이 꽉 차고 안 차고 차이 그림에서. 그리고 그리고 이제 글자 부분이 이제 작은 글자 말고 포인트 준 저 글자가 눈에 그냥 한눈에 제일 먼저 그냥 들어와서 음, 저게 근데 어떤 게 좋다 안 좋다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세요? 음.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아, 아까 전에 네. 마마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본길보다 왜 자꾸 이렇게 마마님이 이게 입에 익어가지고. 티가 자, 나잖아요. 네. 이건 굉장히 정형화된 거예요. 십자로 나누지. 보세요. 무슨 사면 분할이야? 여기 그림, 여기 텍스트, 여기 또 텍스트, 텍스트. 재미가 없죠. 네. 글이들은 잘 나눴어. 그런데 보시면 주제가 뭔지 눈에 확 안 들어와요. 그리드만 나눴을 뿐이에요. 정말로.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걸 봤을 때 요 글씨 읽을 것 같아요? 안 읽을 것 같아요? 안 읽어요. 음. 해요? 눈에 안 들어오거든. 맞아요. 음. 눈에 안 들어와요. 왜냐면 여기가 너무 불필요하게 여백이 많아요. 그래서 얘를 읽고 싶은 그 시각적인 자극이 되지 않아서 얘를 읽지 않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음. 자, 사람의 눈은 요걸 딱 봤을 때 덩어리로 인식하거든요. 글자를 덩어리로 인식해요.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면 분할의 그리드로 땅땅땅땅 나눠놨기 때문에 재미가 없고 독자가 어디서부터 읽어 내려가야 되지? 그거를 되게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주목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건 어때요?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를 딱 침범했어요. 과감하게 잘랐죠? 자, 그리고 얘 같은 경우도 중간에 배치를 함으로써 자, 이거를 읽어가면서 얘도 스쳐 지나가면서 읽을 수 있도록 배치를 한 거예요. 그리고 불필요한 여백을 딱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주목성을 확 준 거예요. 처음에 아까 마마님께서 이걸 딱 침범했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주목성을 보고 있군.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 과감하게 그 그리드를 변형한 거예요. 얘는 사면 분할했잖아요. 근데 얘는 어떻게 했어? 여기에서 얘로 나갈 것 같았는데 확 치고 올라왔지.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서는 또 텍스트를 잘 읽을 수 있게 이렇게 분할을 했어요. 그러니까 요게 눈에 더 들어오죠. 요게 주제어니까. 어. 그림은 그림대로 읽히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아 디자인을 할 때 내가 얼마나 단조롭게 디자인을 하고 글씨를 쓰는지 또는 이렇게 변형을 하면서 리드미컬하게 우리가 디자인을 하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글씨를 어떻게 쓰실지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거 볼게요. 어려우세요? 네. 재밌어요. 재밌으면 너무 다행인데, 네. 자, 하나는 요거예요.
T라는 타이포예요. 그쵸? T라는 음, 타이포인데 요게 있어요. 자, 그 다음 거 보여드릴게요. 네. 음. 오, 마마님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어떤지? 아니, 어떠신, 거기만 끄덕였는데. 어떤지 하셨는데 왜 그럴까요? 아, 그냥 저렇게 도형에 저렇게 모형 이렇게 변화주면서 오른쪽으로 침범을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좀 재밌어요. 저렇게. 너무,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이건 너무 자주 우리가 늘 보는 형태잖아요. 사실상 딱 반으로 나눠가지고. 네네네네네. 그런데 딱 뒤에 그렇게 딱 이렇게 T 모양도 변형을 주고 저런 식으로 하니까 훨씬 더 좀 뭐지? 재밌고 그냥 시선이 더 가요. 그래요. 그러면 T면에 쓰여진 요 글자들의 구성은 어떤지 한번 설명해 보실래요? T 면에 쓰여진 거 선생님 뒤에 거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아, T 옆에다가 쓰고 하나는 T 밑에다 쓴 것 같은데 맞죠? 네. 맞아요. 음, 오른쪽. 근데 T 가독성도 저는 뒤에가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T 밑에 거는 큰 글자만 있고 그 밑에 글자 안 읽을 것 같은데 음, 옆에 거는 좀 더 잘 보인다고 해야 되나? 음. 네, 그렇습니다. 네. 뭐 해피님은 더 어떠세요? 말할 게 없다. 해피님 어떠세요? 아, 앞에 금방 말씀하신 거 네. 쌤이 주목성 말씀하셨는데 그 주목성이 도형을 뭐고 침범을 해서 음, 이거는 그냥 딱 우리 공책 같은 느낌이라면 그래요. 공책에서 넘어가서 조금 남에 넘어가서 그게 한눈에 보일 수 있게끔 음, 조금 바뀐 느낌? 그리고 요거는 이것도 T자를 봄으로 해서 음, 이게 길게 내려와 있어서 옆에도 자동적으로 그냥 더 쉽게 한눈에 들어온다는 느낌인데. 네, 시선이 바로 그쪽으로 가죠. 예. 네네. 잘 설명하셨어요. 선생님, 요거는 한 번에 이걸 내가 엑설런트하게 막 분석하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감을 익혀가는 과정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많이 보시고, 이렇게 비교 분석해 놓은 자료들을 많이 보시는 방법이 훈련을 하시면서 성장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선생님 보시면 굉장히 단조로워요. 그쵸? 티가. 이거는, 어, 디자이너가 이렇게 티를, 그냥 딱 그거야. 디자이너가 일러스트에서 그냥 텍스트 하나 박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티! 그냥 찍은 거야. 굉장히 재미없지. 재미가 없고 너무 단조로운 텍스트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지금 우리가 그리드 얘기하고 있잖아요. 선을 얘기하고 있는데 가운데 정렬을 했어. 그냥 아까 전에도 어떻게 했어? 땅, 땅, 땅 했잖아요. 이건 마찬가지로 대문자 T. 그다음에 그냥 이렇게 가운데 정렬해서 물론 뭐 읽겠죠. 읽겠는데 너무 재미가 없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단조로 왔다면 여기에서는 좀 변화를 줬으면 좋겠지. 근데 여기도 어때? 그냥 굵은 선 하나 땅 때려버리고 텍스트 박스도 그냥 그냥 주르르르 그냥 박스형에다 그냥 가득 채운 느낌? 무겁죠. 자, 그런데 다음 건 어땠어요? 첫 번째 딱 찝어주셨는데 다각형이에요. 그런데 뭐 그리드로 친다면 우리가 그리드로 살짝 이렇게 친다고 합시다. 카메라로 친다면 뭐 이렇게 9개 구분 그 9개의 칸이 있는 우리가 사진 찍을 때 그 그리드가 있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안녕하세요, 소미쌤 들어오셨네요. 그런데 이 그리드를 파괴했죠. 저 다각형이 파괴를 했어요. 막 침범했어요. 그리드를 벗어났어요. 그리고 저거는 정오각형도 아닌 것이 누군가가 마음대로 그린 다각형 같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어떻게 되느냐? 시선이 이쪽으로 쏠리면서 글을 읽게 해요. 그렇죠? 음, 시선이 일로 쏠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전에 박스는 텍스트 박스는
여기에 전체의 이 박스에 글이 다 들어갔어요. 일렬로. 그런데 얘는 어때요? 우측으로 우측으로 몰면서 얘를 그리드로 나눴죠. 이렇게 두 개로 나눴죠. 그러니까 어때요? 읽게 되겠죠. 가독성이 더 높고 여기에서 여백의 미도 생겨주고 시선을 분산 한쪽으로 몰아주면서 독자들로 하여금 시선을 옮길 수 있는 여지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느낌적으로도 잘된 디자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이 T 같은 경우도 아 그래도 디자이너가 이건 좀 늘렸네. 한 번 더 손이 갔네.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T를 길게 내린 이유가 분명히 이 본문 안에 있을 거예요. 나가셨네? 왜 나가셨지? 자, 그래서 어, 개성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좀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너무 단조롭다. 그리고 요거는 가독성도 좋지만 독자로 하여금 글을 읽을 수 있게 하는 디자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요게 잘된 디자인이에요. 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글자가 리드미컬하죠. 크고 작고 얇고 굵고 그게 조화롭게 잘 들어간 디자인이에요. 안녕하세요, 소미쌤. 어디 갔다 이제 오셨어요? 네, 저녁 드셨죠? 저희 지금 디자인 레퍼런스 보여드리면서 서로 분석하고 차이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디자인이에요. 사진이 있고 어딘가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자, 요 디자인이 있고요. 그리드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리드. 자, 여기 있어요. 자, 마마님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어떠세요? 그것도 뭐 그냥 4분면 해가지고 뭐 글자하고 사진이랑 이렇게 딱딱 나눠놨다고 해야 되나? 음, 음, 뭐라고 하지? 음? 정형, 정직한, 어? 뭐라고요, 정형화. 선생님? 아, 정형화된 그리드를 사용한, 뭐 사진 조금 벗어나긴 했는데 그냥 거의 뭐 정형화된 그리드를 사용했다고 할 수 있고요. 뒤에 거는 음, 어, 음, 모르겠어요. 이거 그리드를 뭐 그리드라고 할 수 뭐 그냥 뭐 어떤 그리드라고 제가 말을 못 하겠는데 하여튼 사진 위에 글을 올림으로써 좀 재미있어요. 이런 거는 음, 그냥 바로 봐질 것 같아요. 음, 글자도 그리고 저기 뭐지? 제목도 네, 왼쪽 상단에 배치하긴 했는데 네, 글씨체를 지금 다르게 썼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게 훨씬 더 눈에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감사해요. 해피님 어떠세요? 아, 그리드를 뭐 이게 그리드에도 그게 뭐 세로 가로 뭐 이런 게 있다면 그 네네. 느낌이 조금 앞에 거는 뭐 정사각형 느낌이라면 여기는 직사각형 느낌? 네네네. 예. 그런데 저는 사진을 그러니까 이 사진은 보면 이 사진이 그냥 좋게 보이는데 음, 안에 만약에 우리가 설명을 저걸 봐야 된다면 음. 설명 부분은 또 앞부분이 낱개처럼 보이는데 네네, 좋아요. 그런 의견 되게 좋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서머 이건 뭐 이게 보이는 게 음, 부드럽게 조금 더 부드럽게 보이는 느낌 음, 제목이 그 네네. 정도 좋아요. 자, 소미쌤은 다음부터 제가 여쭤볼게요. 네. 자, 선생님들이 이제 보신 게 맞아요. 그리드가 굉장히 단조롭죠. 네. 어, 진짜 깍두기처럼 이렇게 나눠놨지. 깍두기처럼. 자, 깍두기처럼 나눠놨고. 자, 말씀하신 것처럼 선생님 이게 제목이란 말이죠. 제목도 너무 단조로워요. 그렇죠? 그리고 요 텍스트 박스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이걸 읽어내야 되는데 여기에 이런 게 보이죠.
이렇게 구멍에 이 빠진 옥수수처럼. 그렇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같은 디자인이라면 요거를 보고 우리가 레퍼런스로 클라이언트한테 아 이렇게도 디자인을 했고 이렇게도 디자인을 했습니다 라고 보여준다면 당연히 이걸 선택하겠죠. 그 이유는 뭘까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 사진을 선생님 사진을 과감하게 한쪽 면에 배치하지 않고 양쪽 면으로 쫙 펼쳤을 때 이렇게 가운데로 보여줄 수 있겠어요. 그쵸? 요거 되게 획기적인 거죠. 그리고 어, 글자를 아까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4분면 할로 되었지만 선생님 어때요? 크기가 다르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죠? 네. 이게 그리드의 그 화면 분할이 여기는 요만큼, 여기는 요만큼 다채롭게 구성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훨씬 더 읽을 맛이 나는 거예요. 디자인을 봤을 때 재미있는 맛이 더 나는 거고 여기에서 아까 전에 이 주제어에 대한 요거 말씀하셨어요. 캘리그라피처럼 쓰여진 요 그 디자인 구성을 봤을 때 훨씬 이 챕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어가 명료하게 더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락을 구성함에 있어서 리듬감 있게 배치를 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사진 위로 글씨가 올라오지 말란 법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배치를 함으로써 이 사람 하나가 중심을 잡아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혀 어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잡지를 많이 보시는 것도 선생님들 디자인 공부하시는 데 되게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자, 다음 거 넘어갈게요. 자, 이제는 그만 물어보고 이제 타이포그라피 이제 관련 부분 말씀드릴게요. 해피형님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네, 그렇게 좋아하시면 어떡해요. 더 물어볼 건데 이제. 자, 타이포그라피와 캘리그라피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선생님. 그런데 타이포그라피가 뭐냐? 근데 선생님이 그 저기 포스팅에 쓰셨던 것처럼 그 어디죠? 도서관에 가셨는데 그게 네. 눈에 딱 들어왔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작품들도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아, 이제 들어오시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아, 교육에 효과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타이포그라피는 텍스트의 배열과 스타일을 디자인하는 기술적인 테크닉적인 부분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거를 또 예술적인 부분으로도 디자인과 결합해서 굉장히 멋스러운 그런 포스터라든지 또는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그래서 캘리그라피를 할 때 타이포를 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캘리그라피를 하시면서 타이포그라피의 구성과 레이아웃, 그 다음에 레퍼런스들을 가져오셔서 연습하시는 것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어요. 저는 반대로 갔어요. 캘리그라피를 막 주구장창 연습하고 판본체 연습하고 그러다가도 막 이 안에 있는 그 구성을 잘하고 싶은 욕구가 해결이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대학에 와서 3학년 2학기 때 타이포그라피 수업을 들으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그 구성 연습을 하면서 아, 나중에 캘리 할 때 이렇게 접목해서 써보면 너무 재밌겠다. 라면서 이제 아이패드로 과제 제출할 때가 정말 재미있게 잘 제출을 해서 어, 그 성적을 잘 받았던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이 부분에 대해서 타이포그라피는 한글의 꼴하고도 굉장히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요거 다 자료 드릴 거니까 잘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들춰보시면서 아, 이런 게 있었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그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캘리그라피에 들어있는 한 부분이에요. 거기에서 한글 꼴에 대한 꼴에 대한 이야기 부분의 한 챕터인데요. 제가 이 부분을 캡처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선생님 훈민정음이라는 이 서체에 그 타이포그라피에 요 꼭지점이나 세로줄기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선생님들이 한번 보시라고 요거를 캡처를 했던 거고요. 이런 말이 있는지조차 모르셨을 거예요. 요거는 둥근 줄기, 요거는 삐침 줄기, 요거는 돌기, 이건 또 굽이라고 하는데 저도 처음 봤어요. 이거 공부할 때. 그래서 이런 거 정도는 한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이포그라피라고 하면은 우리가 서체를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서체가 뭐가 있는지 선생님 이런 거는 한 번씩 이게 가장 많이 쓰는 대표적인 서체거든요. 그 서체로 글씨를 쓴 거예요. 바탕체, 도둠체, 제목도둠체, 은그래픽, 나눔 송글씨펜, 전라북도체. 요즘에 청소년체를 비롯해서 경기도체부터 굉장히 무료 서체가 많아요. 배민도 무료 폰트를 막 제공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게 타이포그라피구나 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타이포그라피와 캘리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글씨를 쓰는 방법에 대한 몇 가지의 큰 장법이 있어요. 그 법도가 있거든요. 그걸 먼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결구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미쌤은 다 알고 계시니까 네, 결구법이라고 해가지고 타이포그라피 그러니까 캘리그라피를 하면서 타이포 형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실 수 있거든요. 이 결구법이라는 게 있는데 선생님 혹시 이 결구법이 뭔지 알고 계시는 분? 나는 듣보잡이다. 처음 들어봤다 하시는 분. 처음 들어봤어요? 네. 캘리그라피 하시면서 결국법 모르시면 안 돼요. 소비쌤 결국법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너무 오랜만에 들어보셨나요? 네, 저 결국법은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요? 네, 결국법은 한자나 한글 서예를 하실 때 글자의 구조를 배열을 하고 조화롭게 배치하는 기법을 말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이게 지금 다 한이라는 글자를 네 개가 쓰여져 있죠. 자, 마마님, 이거의 차이가 뭐예요? 이 네 개의 차이점이 뭐예요? 네 글자 뭐지? 자음을 전부 다 크기를 다 다르게 자음과 모음 할 때 자음과 모음을 전부 다 좀 더 다르게 배치한 것 같은데 크기를 다 조절하고. 자, 다시 해피음님은 어떠세요? 이 네 글자의 차이가 느껴지세요?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글자 이 글자에 다 크고 작은 차이밖에 안 느껴지는데 자, 길고 짧게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 동호가 잠시만. 전화 오셨구나. 이게 모르겠습니다. 알겠어요. 괜찮아요. 자, 소미님 한번 얘기해 봐 주실래요? 선생님 어떠신지? 음, 지금 제일 왼쪽 첫 번째 거는 지금 초성, 중성, 종성이 지금 거의 같은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렇지. 지금 오른쪽 첫 번째 글자 같은 경우는 초성이 굉장히 부각되게 크게 적혀 있는 상태고요. 맞아요. 그리고 왼쪽 아래 글자는 초성과 종성은 비슷한 크기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어, 중성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크게 길게 이렇게 음,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 음, 오른쪽 아래는
초성과 중성은 비슷한 크기로 구성이 되고 종성이 완전히 크게 와이드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글씨로 보여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 한글은 초성, 소리 글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초성, 중성, 종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한이라는 글자의 요 네 개의 차이점은 초성이 큰지, 중성이 큰지, 종성이 큰지 그 내용을 보여드리려고 글씨를 다르게 쓴 거예요. 자, 볼게요. 얘는 그냥 노멀하게 쓴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얘는 어떻게 했어요? 초성을 크게 썼어요. 그죠? 얘는 뭐예요? 중성을 크게 썼어요. 음. 얘는 종성을 크게 썼어요.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쉬운 거였어요. 맞아요. 초성, 중성, 종성을 각자 다 다르게 쓴 거예요. 크기 조절을 해가지고.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자, 결구법은 점이나 획을 결합하거나 구성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글자의 구조를 배열하고 조화롭게 배치하는 기법을 의미를 해요. 여러분들께서 캘리를 하실 때 이런 거를 전혀 자각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냥 써 제끼기 바쁘거든요. 그런데 아, 맞다.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이 있지. 그러면 이번에 내가 글씨를 쓸 때는 초성만 크게 써볼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냥 주구장창 써들기기 바빴을 거예요. 근데 이제는 생각을 하고 쓰시라고. 아, 초성을 크게 써보자. 야, 자, 여러분, 야래. 초성을 크게 쓰면 글씨가 어떻게 보여요? 귀여워요. 그치? 귀엽지? 자, 중성을 크게 쓰면 어떻게 보이죠? 중성 잘 모르겠는데. 글씨가 길어지죠. 그냥 길어지면서 키다리 아저씨처럼 길쭉길쭉한 글씨를 쓰고 날씬한 글씨를 쓰게 되는 거예요. 자, 종성을 크게 쓰면 어떻게 돼요? 안정감이 있다?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안정감이 있고 넙대대한 글씨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렇게 이제부터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부터는 책 제목을 쓰더라도 초성을 크게 쓰는 책 제목 하나 써보고 그 다음에 중성을 크게 쓰는 것도 써보고 종성을 크게 써보는 것도 해보면서 앞에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다양한 글씨체를 구성을 해보는 그런 타이포의 한 영역을 개척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실 각 글자의 구성 요소를 어떻게 배치를 하고 균형에 맞추는지에 대한 규칙과 기술을 이 결구법이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초성, 중성, 종성의 변화를 주어 다양하게 쓸 수 있다. 그게 결구법이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구법에 의해 내가 쓴 한글 이러면서 피드도 남겨보라고 있어 보이는 것처럼 주구장창 쓰지 말고. 자, 두 번째. 이건 어떠세요? 여러분, 히읗이에요. 히읗은 외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아름다운 우리나라의 자음이에요. 네. 리을이라고 생각하셨나요? 네, 히읗을 되게 좋아해요, 외국인들이. 자, 그런데 어떻게 썼어요? 엄청 다양하게요. 나랑 지금 디자인 공부하고 있잖아. 어떻게 썼어? 아, 지금 앞에 한이라는 글자는 초성, 중성, 종성을 각각 나누어 가지고 다양하게 써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초성이든 중성이든 종성이든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써보는 것도 연습을 해보시고 그걸 레퍼런스로 만들어 두셨다가 아 이런 히읗도 있지 아 이런 리을도 있지 그러면서 여기저기에 갖다가 붙여서 작업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어떠세요? 자, 이렇게 봅시다. 히읗을 어떻게 했니? 직선, 위, 점, 이렇게 방향을 바꾸고 앞쪽에 놓고 뒤쪽에 놓고 점 피랍을 주고 피랍을 줘서 한 번에 그리고 여기는 또 방향. 뭘 했어? 그치. 편봉으로 딱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게 히읗인지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하나로 연결했어. 자, 우리가 리을 쓸 때 이렇게 8가지로 써볼 수 있어요. 그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억을 쓸 때도 어떻게 쓰겠어요? 기억을 이렇게 다채롭게 표현해 보세요. 자, 니은도, 리을도. 자, 리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이렇게도 쓸 수 있죠. 뭐 이렇게 내릴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12개가 나올 수 있게 써볼 수 있겠냐고. 해봐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중에서 히읗이 이 책에도 잘 표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아, 결구법도 처음 듣는데 거기다가 운필까지. 그러면 진짜 머리가 박 터지겠죠. 자, 운필법이 뭐예요, 마마님? 이제 왜 자꾸 물어? 오늘 질문 많다고 그랬잖아요. 운필이 뭐예요? 필 들어는 봤는데 우리 쏘쌤이 설명하라니까 엄청 강조했는데 운필 나도 이야기했는데 어, 쓰는 뭐지? 글자 쓰는 필 글자 쓰는 거 죄송해요. 아우 재밌다. 아우 재밌다. 미안해요. 비엠님 뭐예요? 운필이 뭐라 그랬어요, 쏘미 쌤이? 보시 뭐 보스의 위치인가? 힘 조절인가? 아, 힘, 뭐야? 힘이 뭐야? 뭐 무슨 힘 조절인가요? 붓에 힘을 줘. 그걸 뭘 주고 한다고 그래? 붓이 한자로 뭐야? 필모? 봉, 봉, 필, 봉, 필. 음. 힘을 뭐 줘. 그럼 힘. 어떻게? 뭐 보세 운동인가? 보세 움직 보세 움직 필봉. 죄송합니다 선생님. 이제 잊지 마. 잊지 않을 네. 거야. 운필은 내가 뭐라 그랬어? 필압. 필, 맞네. 그 다음에 생각나? 그 다음에 뭐였어? 앞, 아니 거기서 끝나자. 자, 필압, 속도, 음. 농도. 용도, 농도. 농도, 진하기. 그렇지. 잊지 마세요. 안 잊을 거예요. 이제 잊지 못하겠어요. 오늘의 부끄러움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자, 결국법과 운필을 엮으래. 아, 머리 아프지.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다양한 서체의 표현을 할 수 있다. 그럼 뭐예요? 타이포그라피를 진행함에 있어서 글씨를 제작함에 있어서 글씨 디자인을 굉장히 다채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초성을 크게 했어. 초성 크게 했고, 작게 했고, 이거는 납작하게 했지. 그치? 그런데 요거는 좀 먹물을 많이 묻힌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이건 뭐야? 초성의 변화를 줬는데 어때 보여요? 운필이 뭐지? 여기에서 어떤 운필을 사용했지? 질문하시는 거예요. 속도, 속도. 음. 속도. 빨리 썼잖아. 여기 갈필 나왔잖아. 네.
속도, 운필의 속도를 쓴 거예요. 속도감을 줘가지고. 자, 얘는 마찬가지로 초성을 강조하면서 종성도 다양하게 표현을 했죠. 네. 굉장히 조합을 잘한 케이스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서체로 보여요? 귀엽기도 하고 얘 같은 경우는 사체로 약간 뉘어서 쓴 거니까 세련된 글씨처럼도 보이죠.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얘는 뭐예요? 유려한 글씨로 보여요. 그쵸? 부드러운 글씨. 붓을 갖고 논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글씨를 쓸 때 이렇게 결구법과 운필법으로 글씨를 쓰시게 되면은 굉장히 다채로운 글씨 표현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 글자 하나인데 선생님 한이라는 글자인데 지금 몇 개가 나왔어요? 3에는 3, 4, 12가 나왔죠. 그런데 앞쪽에 우리가 요것도 한이라는 글자가 굉장히 다채로워요. 이런 식으로 글자를 다양하게 훈련하면서 써보시는 연습을 하면서 캘리그라피를 하시면서 디자인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법이라는 게 있대요. 아, 무슨 법이 이렇게 많아. 잊지 마세요. 결구법, 운필법, 장법이 있어요. 자, 장법이 뭐냐? 서예에서 한 작품을 구성하는 전체적인 배치와 배열을 의미한다. 요 구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는 글자의 배열뿐만 아니라 글자 간의 조화, 전체적인 균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자, 그래서 해라는 글씨를 썼을 때 여기에 이렇게 점점점점 동그라미를 표시를 해놨어요. 이 작가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공간이 보인다는 내용인데 요거는 글자와 글자들 간의 조화로움과 그 균형을 맞추는 그 장법으로 글씨를 쓴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볼게요. 두 글자예요. 자, 마마님, 웃음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보이시는지 한번 글자를 보시고 말씀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웃음이라는 글자가요. 네, 음, 어떻게 보이시는지. 뭐를 이야기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제가 지금까지 뭐라고 설명했어요? 한글은 초성, 중성, 종성이 있다. 네. 그런데 거기에 구성을 할 때 결구법이 있고 운필법이 있고 지금은 내가 장법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장법은 글자와 글자 간의 조화로움이다. 그러면 이 글자를 보시고 이 글자가 어떻게 변형되어서 쓰여졌는지 설명을 할 줄 아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웃음, 두 번째 웃음, 세 번째 웃음이 각각 다르게 쓰여졌어요. 그쵸? 어떤 특징이 그렇죠. 있는 글자로 보이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네. 첫 번째는 중성을, 우자에 중성을 늘려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면 되나요? 맞아요. 네. 네, 정답이에요. 네, 중성을 늘리고 조금 이렇게 운필을 속도감 있게 조금, 오, 음자를 좀 속도감 있게 좀 적은 것 같아요. 네, 적고, 네네, 아, 맞습니다. 네, 두 번째 웃음도 마찬가지로 중성이 약간 변화를 줘가지고, 어떤 변화를 줬죠? 변화를 주고, 그 우자를 조금, 뭐지, 약간 휘게 적었나? 하고, 밑에 종성도 마찬가지로, 네. 어, 조금 속도를 좀 주고, 음자도 마찬가지 속도를 줘가지고, 아,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적고, 하여튼, 네, 죄송해요. 세 번째 글자도 우자의 중성에 좀 많은 변화를 줘가지고,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긴 한데, 음자도 마찬가지로 중성을 변화를 줘서 진짜 웃고 있는 듯한 모습으로 이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선생님, 쌤. 제가 조금 더 첨언을 하자면, 말씀하신 네, 것처럼 중성의 변화를 잘 줬죠, 이 작가가. 네, 그렇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첫 번째 너무 잘하셨어요. 두 번째, 중성을 첫 번째보다 어떻게 썼어요? 길게 짧, 썼어요? 짧게 썼어요? 짧게요. 짧게 썼죠. 그리고 받침을 더 짧게 끊어쳤죠. 음,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감 있게 썼어요. 자, 세 번째는 어떻게 썼어요? 웃는 아, 모양처럼, 입꼬리에 웃는 모양처럼 썼고, 그거의 연결선상에서 음자도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 작가의 말에 의하면 시옷은 웃으면서 달려가는 발걸음을 음, 형성할게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잘하셨어요. 앞으로 그렇게 설명하시는 거를 체화하시면 이제 내가 글씨를 쓸 때 의도를 갖고 쓰게 돼요, 선생님. 그냥 따라 쓰는 거 말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는 거 말고, 의미를 갖고, 의도를 가지고 글씨를 쓸 수 있고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행복은 우리 해피님께서 말씀해 보실까요? 저는 그 지금 히읗의 저 느낌이 네. 우리 행복은 했을 때는 이게 웃는 느낌이잖아요. 이게 네. 눈썹이라는 이런 느낌으로 표현을 한 것 같은 이게 뭐 올라가고 내려가고 네네네네. 그 글자 안에서 그냥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표현. 네네. 그리고, 어, 복- 행자가 아까 전 행자는 마지막 그만 이것도 뭐 초성 중성 그거는 모르겠고 초성하고 음, 종성만 이게 나타낸 마지막 거는 음, 종성을 나타낸 거고 맞죠? 네네네. 그, 예, 그리고 비읍자를 조금 다 다르게 조금 표현을 한 것 같은 거. 네. 예. 잘하셨어요. 진짜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니까 정말 당황스러우시죠? 그런데도, 네. 글자의 그 회계 방향과 그런 부분들을 잘 분석하셔가지고 처음인데도 잘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우리 전문가 소비님 한번 의견 드려볼까요? 선생님 어떠세요? 저도 의견은 비슷한데, 행복에서 그 히읗에서 오는 느낌이 정말 이렇게 웃을 때 음, 정말 눈과 눈썹이 하얘탈이 된 그런 듯한 느낌이 네네. 있고, 그 비읍도 좀 다양하게 방향도 뭐 오른쪽으로 꺾었다가 또 왼쪽으로 꺾었다가 좀 넓게 옆으로 중간 글자 같은 경우는 와이드하게 좀 썼다가 좀 위로 양쪽 옆에는 위로 길쭉하게 썼다가 뭐 네. 그런 그리고 이게 그 두 글자가 이렇게 가운데 쪽으로 모이도록 쓰기도 하고 약간 바깥으로 퍼지게 쓰기도 하면서 정말 행복해서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자지러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글자들인 것 같아요. 네. 음. 말씀 감사합니다. 어, 다 느끼는 거는 매 한 가지인가 봐요. 음. 이 작가가 연출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은 눈썹을 웃으면서 눈꼬리가 올라가고 막 이렇게 웃으면 또 내려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요 보자의 비읍도 굉장히 다채롭게 표현을 했어요. 그쵸? 이게 웃을 때 이렇게 웃는 모습의 비읍을 음. 형상화했다고 하더라고요. 음. 그리고 음. 말씀하신 것처럼 요거는 초성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래도 글중심을 딱 맞췄어요. 그래서 음. 글자가 굉장히 안정감 있게 음. 레이아웃이 잘 짜여진 글자로 잘 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 어떠세요? 요 두 글자만인데도 불구하고 두 글자 안에서도 여기에서 요런 공간들 되게 음. 안정적이죠? 음. 음. 요런 게 음. 작법인 거예요. 음. 레이아웃 구성.
요것도 마찬가지. 이런 공간들이 어색하지 않아요. 아, 그래도 글씨 잘 쓴다. 이런 생각이 여기가 이쪽으로 쏠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음, 공간이 되게 음, 어색하지 않잖아요. 음, 그런 부분들 한번 선생님들이 이런 거 많이 보시면서 한번 연습을 해보시면 아, 이래서 안정감이 있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써보시라고 제가 요거 레퍼런스로 드렸어요. 자, 어, 요게 순서가 막 바뀌어가지고, 슬라이드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보였나 봐. 요거는 이제 아까 전에 그 텍스트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그 잘된 디자인하고, 채택된 디자인과 그 채택되지 않은 디자인의 그 텍스트를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삽입을 했던 건데, 요게 어떤 책의 북커버예요. 보시면 요게 현정의 곁이거든요. 근데 요거랑 어떠세요? 느낌이 확 다르죠? 음. 이거 너무 다르죠? 음. 어떻게 달라 보이시는지 한번 소미쌤 말씀해 보시겠어요? 어, 저는 앞에 게 먼저 눈에 이렇게 확 들어오거든요. 네. 뒤에 거는 이렇게, 어, 뭐라 그래야 되지? 네. 뒤에 건 어때 보이시는데요? 뒤에 거는, 음. 음, 한, 하나의 제목으로 잘 안 보여져요, 저는. 아, 그러세요? 네. 어, 이게 너무 격자만 이렇게 딱 부각이 돼서 네네네. 저는 그러네요. 아, 그러시구나. 자, 네. 마마님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아, 어디 가셨구나. 해피엄님은 어떠세요? 어, 이게 글자 색깔에 따라서도 이게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죠. 예, 네네네. 예. 그러니까 이게 더 뒤에 부분이 흰색이라서 그런지 더 선명하게 눈에 딱 들어온다는 느낌. 예, 네네.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이 글자가, 예, 글자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음, 이 전체 조금 더 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음. 음. 자, 마마님 어디 갔다 오셨어요? 네, 지금 정신이 없으시구나. 어, 10시 40분이야. 빨리 할게. 선생님, 요거는요. 지금 제가 타이포그라피 섹션을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 거기에서 캘리그라피로 그 구성을 잡을 때의 결구법과 운필법과 장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 이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라서 좀 보시면서 계속 복기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그 여행 에세이 책이거든요. 그런데 이 첫 번째는 지금 쓰여진 디자인은 아니고요. 두 번째 게 채택된 디자인이에요. 이게 뭐냐면 제목에 변화를 준 표지 디자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맞아요. 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맞았고요. 그리고 사진을 보시면 사진에도 이야기가 너무 많죠, 앞에는. 근데 뒤에는 어때요? 시원하게 들어가면서 되게 사진의 이야기가 간결해 보여요. 그리고 이 책이 현정의 곁이라고 하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지 좀 궁금증을 자아내는 사진의 그 레이아웃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그리고 다양한 서체를 사용했어요, 선생님. 그런데 다양한 서체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잡하지 않아요. 여기는 뭐야? 흰색도 썼다가 검정색도 썼다가 다양한 서체를 쓴 거는 맞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 톤, 원톤으로 텍스트 컬러를 맞춤으로 인해서 다양한 서체를 사용해서 조금 더 주목성이 높아진 효과가 있었던 거고 그 여기는 현정의 곁에 그 곁자가 좀 볼드하게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좀 투박해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현정의 곁이 날씬하게 좀 라이트하게 썼잖아요. 그러면서 조금 음, 뭐라 그럴까 좀 무게감이 살짝 덜으면서 사진의 시선이 더 가고 훨씬 앞에 사진보다 뒤에 사진이 좀 시원한 느낌을 줘요. 그래서 요 디자인이 채택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실 때 타이포그라피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두 번 이렇게 보여드릴 건데요. 요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있어요. 같은 디자인이에요. 근데 어떠세요? 이거는 말하나 마나 두 번째 게 훨씬 좋죠. 음. 네. 첫 번째 거는 그레이 톤의 화이트 컬러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답답해 보여요. 어, 압박감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거는 되게 시원해요. 그렇죠? 시원하면서 이게 뭐예요? 동감이죠, 선생님? 제가 한자 잘 읽으면 맞죠? 동감이고 이 각자의 글자에 뭐 이런 내용들이 눈에 확 들어오고 여기서 이제 그 레이아웃을 아주 잘 짠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타이포그라피 관점으로 보시는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 중에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세요? 마마님은? 저는 네. 일단은 글자는 사실 오른쪽이 훨씬 더 잘 들어와가지고 음, 오른쪽이 좀 더 읽기가 좋다고 해야 되나? 네. 전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뭐지? 그리고 또 뭘 말해야 될까? 아, 그리고 글자가 일단은 중요한 게 영동 전통 시장이잖아요. 네. 글자를 좀 두껍게 하고 좀 진하게 음, 적음으로써 왠지 조금 눈에 잘 띄고 음, 뭐, 잘 보이기도 하지만 전통 시장이랑 그 글자랑 그냥 어울리기도 한 것 같아요. 글자 자체가. 네, 네, 네. 네, 감사해요. 표피우님 어떠세요? 왼쪽과 오른쪽을 딱 비교해 봤을 때, 느낌적으로, 어느 파트가 더 마음에 들고, 차이점을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아요. 오른쪽 사진이 더 마음에 들고 글자도 그냥 이게 밤이라는 이런 그게 있어서 조금 멀리서 보는 이런 시장의 풍경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런 느낌이 저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음, 역시 그렇게 보이. 사진을 볼 줄 아시는구나. 그래서 그냥 보기에 그냥 한눈에 바로 딱 보이기는 이게 오른쪽이 훨씬 더 좋게 보이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안에 색깔도 밤이니까 이게 사진 안에는 흰색이 들어가니까 더 잘 보이는 건지 다 잘 보이게 느껴지고 음, 예, 이쪽 전통시장 자체도 이제 흰 바탕에 검정색으로 해놓으니까 이제 조금 음, 예, 두께 때문에 조금 붉게 보인다는 느낌.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소미쌤 의견 듣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왼쪽 사진이 이렇게 눈에 좀 더 시원하게 잘 들어오거든요. 아, 그 지금 다 글씨. 반대로 얘기하시네요, 학생님. 네. 네, 괜찮아요. 그렇다고 흰 글씨는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다 반대로 보여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음, 저는 그게 왼쪽 게 조금 더 음, 음, 뭔가 좀 시원하게 보이는데 글씨 그 본문 배열을 한 거는 음, 왼쪽 구성이 저는 읽기에는 음. 더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말씀 네. 감사해요. 제가 좀 첨언을 한다면, 뭐, 이게 맞다, 틀리다는 없어요. 제가 서두에 그 틀린 디자인은 없다고 그 텍스트를 넣었었거든요. 그냥 관점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왼쪽 같은 경우에는 지면이 꽉 찼죠. 음. 답답해요. 숨쉴 공간이 좀 없다고 해야 되나? 자, 그리고 이게 선생님 같은 사진이에요. 그런데 아까 전에 윤님께서 말씀하셨죠. 이게 거리감이 좀 느껴진다. 그쵸? 거리감이 좀 느껴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요 불필요한 요 부분을 트리밍을 한 거예요. 자른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멀리 이제 배치를 한 거죠.
사진이 원 사이즈가 요게 아니었겠죠. 자, 그러면서 선생님,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가운데로 딱 박혀 있어가지고 저도 요런 스타일은 되게 텍스트 배열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좀 여백이 있었다면 괜찮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진도 꽉 찼어. 글자도 밑에 꽉 찼어. 그냥 꽉꽉 찬 데다가 그 가운데다가 도장 찍듯이 낙관 찍듯이 땅 하고 찍은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요게 좀 숨쉴 공간이 없다. 요게 좀 답답하다. 이런 느낌을 받는 반면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기 불필요한 사진을 잘랐어요. 그리고 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나서 이 시장의 풍경을 싹 바라보는 느낌이어가지고 조금 더 시원해요. 그리고 여기에 이거 뭐야? 요거를 공간에 배치함으로써 조금 여백을 살린 타이포그라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요 타이포를 볼드하게 처리함으로써 이게 무게중심을 잡아줘요. 무게중심을 잡아주고 여기에 여백이 생기면서 요 아래의 내용들을 가독성 있게 한 번에 읽어 내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어때? 그리드를 다 나눴어. 여기 읽고 여기 읽고 여기 읽어야 되는 좀 답답한 면이 있었고 얘는 그래도 숨쉬는 공간도 마련해주면서 이 매체의 특성상 시장을 좀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전체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리드를 좀 잘 나눴다 그런 디자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채택된 디자인은 요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함께 의견 나눠봤고요. 써니쌤, 그래서 틀린 건 아니에요. 각자 느끼는 거는 다른 거기 때문에 그냥 관점과 생각을 나눈다고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입니다. 11시에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디자인 하실 때 기억해야 하실 것은 지금까지 제가 강조했던 것들이죠. 주목성과 일관성과 가독성과 신미성을 갖추시면 좋아요. 그런데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한 번에 다 되나요? 안 되죠. 이거는 훈련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 거고요. 주목성은 이런 거예요. 크기, 색상, 형태. 제가 아까 전에 색의 속성도 말씀드렸고, 그리드도 말씀드렸고, 타이포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바로 형태, 크기, 색상,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안에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나는 거기서 시각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강조할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일관성은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결국법과 장법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가독성은 여러분들이 캘리를 쓰시는데 못 알아보겠어가지고 팔로워들과 이웃들에게 이게 무슨 글씨인가요? 질문을 받고 싶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쉽게 이해되고 읽히고 읽을 수 있는 그 캘리그라피를 구성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마지막으로는 신미성입니다. 아름다워야 돼요. 예뻐야 되죠. 그리고 만족스러운 나도 만족스럽지만 타인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제가 아마 캘리그라피를 하면서 남들한테 모두 다에게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그런 욕심이 되게 많이 습관처럼 자리 잡혀서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모두 다 100%를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런데 평균은 맞추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각적으로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디자인은 다수가 알아보더라고요. 대중이 더 잘 알아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씨 쓰실 때 글씨도 디자인이다라는 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기억하셔야 될 거. 이 네 가지. 주목성, 일관성, 가독성, 신미성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여기까지 오늘 제가 시간과 앞서서는 시간을 담는 디자인이라고 했는데 글을 이렇게 강의안을 작성하다 보니까 그 시간과 생각을 담는 디자인이 진정한
캘리그라피 디자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경청해 주셔서 뾰족한 질문에도 답 잘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방송